1965년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던 신부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40년이 흘러 농가 헛간에서 발견된 낡은 웨딩드레스 한 벌과 그 속에 숨겨진 편지가 모든 진실을 밝혀냅니다. 과연 그 신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가장 행복해야 할 그날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져야 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65년 5월 15일 따뜻한 봄바람이 경상북도 청송리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김영희 양이 결혼하는 날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마을 아줌마들은 벌써부터 대형 솥에 물을 끓이며 잔치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마을 아저씨들은 마당 한가운데 큰 천막을 치느라 이마에 땀방울을 맺고 있었죠. 어머나, 영희 어머니, 오늘 딸 시집 가는 날인데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이웃집 순자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희 어머니는 흑빛 한복을 입고 분주히 음식을 나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만 했어요. 시집갈 딸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서글픈 일인 줄 몰랐거든요. 신부 영희는 안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오래된 거울 앞에서 영희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서울 명동에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웨딩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순백색 실크로 만든 드레스에는 섬세한 레이스 장식이 어깨선을 따라 우아하게 흘러내렸고, 가슴 부분에는 진주로 만든 작은 꽃들이 정교하게 수놓여 있었죠. 치마 부분은 층층이 겹친 튤로 만들어져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고 우아했어요. 우리 영희가 정말 공주님 같구나. 어머니는 딸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살의 영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까만 머리카락을 곱게 올린 머리에는 작은 진주 장식이 반짝였고, 하얀 베일이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영희의 베일을 한 번 더 정성스럽게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딸이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거울 속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이 결혼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일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지만 영희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마을 유일의 사진사인 박 기사가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신부님, 이제 결혼 전 기념사진을 찍어볼까요? 영희는 하얀 레이스 장갑을 정성스럽게 끼고 어머니가 직접 만든 하얀 장미 부케를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사진사의 지시에 따라 환하게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정말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자, 하나, 둘, 셋. 플래시가 번쩍 터졌고 영희의 아름다운 모습이 영원히 필름에 담겼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서는 하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멀리서도 들리는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들이 집안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죠. 신랑 이철수는 새로 맞춘 검은색 양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25살의 철수는 마을에서 가장 듬직한 청년으로 소문났어요. 아버지의 농장을 물려받아 꽤 부유한 편이었고 성격도 온화해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몹시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되기까지 이제 단 1시간만 남았습니다. 마을회관에는 이미 하객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음식들도 모두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갑자기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난 후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마치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영희야, 영희야, 어디 있니? 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집안 곳곳을 울렸습니다. 결혼식 시작 30분을 앞두고 신부가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어머니는 다급한 마음에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안방, 건넌방, 부엌, 화장실까지 모든 곳을 살펴봤지만 영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희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마당에 있던 하객들이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영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혹시 마을 어디 갔을 수도 있어요. 다들 나눠서 찾아봐요. 마을 이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객들은 즉시 여러 조로 나뉘어 마을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영희야, 영희 못 봤어? 혹시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 온 마을에 영희를 찾는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마을 뒷산, 개울가, 논밭, 심지어 이웃 마을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영희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마치 하늘로 날아가 버린 것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집 뒤편 개울가의 작은 다리 밑에서 영희가 끼고 있던 하얀 레이스 장갑 한 짝만이 발견되었을 뿐이었죠. 그 장갑을 발견한 마을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어요. 이거 영희가 끼고 있던 장갑 아니야? 신랑 철수는 마을회관에 홀로 서서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기다리던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온갖 추측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결혼이 싫어서 도망간 게 아닐까? 아니면 다른 남자가 있어서 혹시 납치된 건 아닐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소문과 추측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철수의 아버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결혼식 당일에 신부가 사라지다니. 하지만 철수는 화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영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다쳤거나. 철수는 자신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영희를 찾아 나섰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마을 파출소에 김순경이 출동했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실종자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흐느끼며 영희의 특징을 설명했어요. 키가 160cm 정도이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곧게 올렸고 하얀 베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실종되었다고요? 참 이상한 일이네요. 김순경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보통 신부가 결혼을 피해 도망간다면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갈 텐데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사라진 것이 이상했거든요. 수색 작업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산속 구석구석을 뒤지고 개울가를 따라 하류까지 내려가 봤지만 영희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의 공식 수사도 시작되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마을에서는 이 일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어떤 이는 영희가 결혼을 피해 서울로 도망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개울에 빠져 떠내려갔을 거라고 걱정했죠.
또 어떤 이는 북쪽에서 온 누군가에게 납치되었을 거라는 무서운 이야기까지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이야기되던 영희의 실종 사건도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가끔씩만 언급되었고 1년이 지나자 아예 잊혀져 가기 시작했어요. 영희의 부모만이 여전히 딸의 행방을 걱정하며 매일 기도했고 신랑 철수는 결국 2년 후 다른 여자와 결혼했지만 평생 영희에 대한 궁금증과 미안함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과연 그날 영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그 하얀 장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월은 물처럼 흘러 2005년이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청송리 마을의 모습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때 논밭이었던 곳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오래된 초가집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개발의 바람이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도 불어닥친 것이죠. 영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이제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어른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버렸거든요. 가끔 마을 회관에서 만나는 노인들끼리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영희의 이름이 나오곤 했지만 그것도 점점 드물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희의 먼 친척이었던 박성철 씨가 자신의 오래된 농가를 헐고 새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집은 영희네 집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박 씨의 할아버지가 지었던 100년도 넘은 한옥이었어요. 한옥 뒤편에 있던 낡은 헛간도 함께 철거하기로 했죠. 아저씨, 이 헛간도 다 헐어야 해요? 철거 작업자가 물었습니다. 응, 다 헐어. 어차피 쓰지도 않는 건물이야. 박성철 씨는 대답했어요. 헛간은 30년 넘게 사용하지 않아서 지붕도 부분적으로 무너져 있었고 벽면도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습니다.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굴삭기가 헛간의 지붕을 드러내고 작업자들이 안쪽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농기구들, 썩은 나무 상자들, 먼지가 쌓인 항아리들, 대부분 버릴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헛간 구석 깊숙한 곳, 큰 들보 아래 숨겨진 공간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어요. 여기 뭔가 있어요. 작업자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 하나가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거든요. 박성철 씨가 그 가방을 꺼내어 살펴봤습니다. 가방은 4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상태가 좋았어요. 가죽이 약간 변색되고 곰팡이가 슬긴 했지만 완전히 썩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뭘까? 박 씨는 궁금한 마음에 가방을 열어봤어요. 가방을 연 순간 박성철 씨와 주변에 있던 작업자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누렇게 변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웨딩드레스가 정성스럽게 접혀져 있었거든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레이스 장식은 그대로였고 진주 단추들도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게 웨딩드레스잖아. 작업자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이런 곳에 웨딩드레스를 숨겨둔 거지? 박성철 씨는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왠지 이 드레스가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드레스와 함께 낡은 신분증과 몇 장의 흑백 사진도 발견되었습니다. 신분증을 보는 순간 박성철 씨는 깜짝 놀랐어요. 김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설마 이게 40년 전에 사라진 그 영희의 것일까?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진 속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1965년 5월 15일이라는 날짜도 뒷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영희가 사라진 그날이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드레스의 안감 깊숙한 곳에 접혀 있던 편지 한 통이었어요. 누렇게 변한 편지지에는 가느다란 여성의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나는 이 결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박성철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40년 전 영희의 실종에 대한 진실이 이 편지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식은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40년 전 사라진 영희의 웨딩드레스를 찾았다더라. 편지도 함께 있었다는데 뭐가 적혀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과 충격에 빠졌어요. 과연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그리고 영희는 정말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박성철 씨가 발견한 편지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비밀에 쌓여 있던 영희의 진실한 마음이 그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편지는 결혼식 전날 밤에 쓰인 것으로 보였어요. 떨리는 글씨체에서 당시 영희의 절망적인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이미 이곳을 떠났다는 뜻일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지신 빚 때문에 저를 철수에게 시집 보내려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철수는 분명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읽던 박성철 씨는 손이 떨렸어요. 40년 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영희와 철수의 결혼이 서로 사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강요된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우리 집이 망한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철수네 집에서 주는 많은 돈이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위해 결혼할 수 없어요. 저에게는 이미 마음을 준 사람이 있거든요. 뭐라고? 박성철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희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었어요. 4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었죠. 편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서울에서 만난 대학생이에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서울에 일을 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와 만났습니다. 준호는 가난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줍니다. 박성철 씨는 편지를 읽으면서 40년 전의 상황을 상상해 봤어요. 20살의 어린 영희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과 진정한 사랑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저는 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당당하게 찾아뵐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이 편지가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더라도 제 인생은 제가 정하고 싶어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박성철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영희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혹시 영희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편지 말미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와 드레스를 박삼촌 헛간에 숨겨둡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언젠가 누군가 이것을 발견해서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준호의 주소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123번지입니다. 혹시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에게 알려주세요. 박성철 씨는 이 편지를 보고 즉시 마을의 역사를 연구하는 김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 지역의 근현대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김 교수님, 정말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40년 전 사라진 영희에 대한 단서를 찾았어요. 김 교수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편지와 웨딩드레스, 사진들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발견입니다. 40년 동안 미스터리였던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옛 마을 사람들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고 당시 신문 기사와 경찰 기록도 뒤져봤어요. 그리고 편지에 적힌 서울 주소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박준호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영희는 정말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김 교수의 체계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당시 영희를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수집했어요. 다행히 몇 명의 어르신들이 아직 살아계셨고 그들의 기억 속에는 40년 전의 일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 말이야?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 그 애는 원래 활발하고 똑똑한 아이였어. 당시 영희의 이웃이었던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몇 달 전부터는 많이 달라졌더라고. 자주 울고 말도 없어지고. 우리는 그냥 시집가기 전 신경이 예민해진 줄 알았는데 더욱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영희의 절친한 친구였던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영희는 몇 달 동안 서울에 가서 일을 한다며 자주 집을 비웠어요. 그때는 정말 일을 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서울에서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거든요. 마치 연애하는 사람처럼. 김 교수는 영희 아버지의 경제 상황도 조사했습니다. 당시 마을 이장을 했던 최 할아버지가 증언했어요. 영희 아버지는 벼농사 실패와 양잠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어요. 집도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였고 철순의 집에서 주는 지참금이 아니었다면 집안이 완전히 망할 뻔했죠. 그럼 정말 돈 때문에 영희를 시집 보내려 한 거군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당시에는 그런 일이 흔했어요. 딸을 시집 보내서 집안을 살리는 경우가 많았죠. 영희도 그 상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김 교수는 다음으로 당시 경찰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40년 전 파출소 기록을 보니 영희 실종 신고와 관련된 자료들이 남아 있었어요. 당시 담당했던 김순경의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자 김영희 모, 실종자 김영희 20세, 실종 시간 1965년 5월 15일 오후 2시 30분경, 실종 당시 복장 백색 웨딩드레스, 하얀 베일, 특이사항 실종 당일 오후 3시경 인근 산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트럭과 승용차 접촉사고, 인명피해 없음, 사고 현장에서 백색 천조각 발견되었으나 관련성 불명, 교통사고? 김 교수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 기록은 40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중요한 단서였어요. 김 교수는 즉시 그 사고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했던 이웃 마을 사람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그분이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그때 일이야? 기억나지? 트럭이 산길에서 급커브를 돌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부딪혔어.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이상한 게 사고 현장에 하얀 천 조각이 떨어져 있더라고.
그 천 조각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기억나세요? 글쎄, 레이스 같은 게 달린 하얀 천이었어. 뭔가 고급스러워 보였는데 누가 떨어뜨린 건지 알 수 없었지. 김 교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영희가 서울로 향하던 중에 그 교통사고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영희는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사고로 다쳐서 기억을 잃었을까요? 김 교수는 편지에 적힌 서울 주소도 추적해 봤습니다. 1965년 당시 종로구 창신동 123번지에 정말 박준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 했어요. 오래된 주민등록 기록을 뒤져본 결과 놀랍게도 그 주소에 박준호 24세, 대학생라는 사람이 실제로 거주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말 존재했구나. 김 교수는 감탄했어요. 영희의 편지가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1965년 이후 그 주소에서 이사를 간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과연 그는 영희를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영희가 오지 않자 다른 곳으로 떠난 것일까요? 김 교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965년 5월 15일 당일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의 기록을 조사해 봤어요. 놀랍게도 그날 오후 청송에서 서울로 향하는 기차표를 구매한 여성 승객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나이와 특징이 영희와 일치했어요. 그럼 영희는 정말 서울로 향했던 거군요. 하지만 중간에 사고를 당한 것 같고 김 교수는 추리를 계속했습니다. 만약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면 영희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이 가능성에 김 교수는 흥분했습니다. 혹시 40년 동안 실종된 줄 알았던 영희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 교수는 더욱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교수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놀라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65년 5월 15일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리고 당시 사고 현장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사고 현장에서 2km 떨어진 산골 마을에 사는 최 할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그날 일이야? 어떻게 있겠어? 내가 산에서 나무를 캐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지. 사고 소리였어. 그런데 잠시 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김 교수는 긴장한 채 물었습니다. 산 아래 계곡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소리였지. 급히 내려가 봤더니 하얀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계곡에 떨어져 있더라고.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 김 교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어떻게 생겼었나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예쁜 아가씨였어. 그런데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찢어져 있었지. 머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다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그 아가씨가 병원은 안 돼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라고 애원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줬지. 김 교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여성이 바로 영희였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최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어. 깨어났을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 심한 기억상실증이었어. 그럼 그분이 영이라는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나요? 응,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 그래서 내가 희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지. 희망의 희, 인연의 연.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뜻으로 말이야. 김 교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실종된 줄 알았던 영희가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그분이 지금도? 그럼 아직도 우리 마을에 살고 있어. 내가 아들같이 키웠거든. 농사일도 배우고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지. 70세가 다 되었지만 아직 건강해. 김 교수는 즉시 그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정말 외진 산간 마을이었어요. 최 할아버지의 안내로 작은 농가에 도착했는데 마당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70세의 희연, 아니 영희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지만 옛날의 아름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40년 전 웨딩드레스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보여주자 희연의 얼굴에 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상해요. 이 사진 속 여자가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요? 희연은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영희의 본명, 가족, 그리고 40년 전 그날의 일들을요. 희연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뭔가를 기억해내는 듯 했어요. 제가 정말 영희라는 이름이었나요? 희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가끔 꿈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꿈을 꾸곤 했는데,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영희야 하고 최 할아버지도 옆에서 말했어요. 40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끔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 잠꼬대로 어머니 미안해요라고 하거나 갑자기 울면서 깨어나는 일이 있었지. 김 교수는 희연에게 영희의 가족 사진들도 보여줬어요. 영희의 부모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40년 전 사진들이었습니다. 희연은 그 사진들을 보며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이분들,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특히 이 어머니 얼굴이. 희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40년 만에 영희의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김 교수가 발견한 놀라운 소식은 삽시간에 청송리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40년 전 사라진 신부 영희가 살아있다더라. 기억을 잃고 다른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는데 온 마을이 경천동지할 만한 소식에 들썩였어요. 당시를 기억하는 마을 어르신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젊은 사람들은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장 복잡한 심정을 가진 사람은 옛 신랑이었던 이철수였습니다. 이제 65세가 된 철수는 40년 전 그 일 이후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2자녀를 키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영희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소식을 들은 철수는 하던 일도 제쳐두고 즉시 영희가 살고 있다는 그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정말 영희가 살아있는 거야? 철수는 차를 몰고 가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말이죠. 한편 영희, 아니 희연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김 교수의 설명을 들은 후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던 기억, 아버지가 농사일에서 돌아와 지친 모습으로 저녁을 드시던 기억, 그리고 그 절망적이었던 결혼식 전날 밤의 기억까지. 준호는 어떻게 되었을까? 희연은 갑자기 그 이름을 떠올렸어요. 40년 전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 말이에요.
김 교수는 준호에 대해서도 조사해봤다고 했지만 그 후의 행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오후 3시경 드디어 철수가 그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안내로 희연이 살고 있는 작은 농가로 향했어요.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철수는 멈춰 섰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사람이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희연도 철수를 보는 순간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분이 철수 씨인가요? 희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지만 두 사람 모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영희야, 정말 너구나.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습니다. 주름이 늘고 백발이 된 영희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너를 찾았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밤잠도 못 이뤘어. 희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철수 씨, 저는 기억을 잃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가끔 마음이 아팠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거든요. 두 사람은 최 할아버지의 집 마당에 앉아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40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왜 영희가 떠났는지 이제는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쓴 편지를 봤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희연은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을 되찾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결혼이 싫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그때 너를 강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철수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진짜 너를 사랑했다면 내 마음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어.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40년 전 영희를 알고 있던 분들이 멀리서 달려온 것이죠. 모두들 기적 같은 재회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영희의 용기와 선택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희야,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영희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순자 할머니가 울며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는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희연은 산골 마을에서의 40년간의 삶도 나름 행복했다고 말했어요.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최 할아버지가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자연과 함께 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가끔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었나 봐요. 철수는 희연에게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예전 마을로 돌아올 생각은 없어? 희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40년 동안 살던 이곳이 이제는 제 진짜 고향 같아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기적으로 옛 마을을 방문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영희를 위한 작은 환영식을 열었어요. 비록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영희는 여전히 청송리 마을의 딸이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동안의 오해를 사과하고 영희의 용기와 선택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옳았어, 영희야. 강요된 결혼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사는 게 맞아. 영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한 시대의 아픔과 여성의 자립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 모든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고 지역 언론에서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크게 다뤘어요. 곧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40년 전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과 운명의 신비로운 인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라진 신부의 40년 만에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를 본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강요된 결혼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로 살아간 영희의 이야기는 현대 여성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어요. 인터넷 댓글에는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40년 전에도 이런 여성이 있었다니 놀랍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영희, 이제는 희연이라고 불리는 그녀는 자신이 살던 산골 마을로 돌아가기로 최종 결정했어요. 40년 동안 살아온 이곳이 이제는 저의 진짜 고향이 되었어요. 최 할아버지도 이제 많이 늙으셨고 제가 돌봐드려야 해요. 하지만 이제는 숨어 살 필요가 없었어요. 정기적으로 청송리 마을을 방문해서 옛 친구들과 추억을 나누기로 했거든요. 철수와 영희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40년 전의 연인이 아닌 서로의 인생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좋은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요. 철수는 이미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영희도 자신만의 평화로운 삶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40년 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응원해주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철수는 정기적으로 영희를 만나러 산골 마을을 방문했어요.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며 40년 전의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현재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청송리 마을 사람들은 영희의 웨딩드레스와 편지를 마을 역사관에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드레스는 이제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 여성의 용기와 꿈, 그리고 사랑의 상징이 되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그 드레스를 보러 마을을 찾아왔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들은 40년 전 영희의 선택을 보며 자신의 삶과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김 교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선택과 운명이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책에는 영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1960년대 한국 여성들의 삶과 강요된 결혼, 그리고 개인의 의지와 가족의 기대 사이에서 고민했던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에게 삶의 선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했습니다. 영희의 이야기는 그저 한 개인의 극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선택의 무게와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 교수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썼어요.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우리를 진정한 자신으로 만들어줍니다. 영희의 이야기는 드라마와 영화로도 제작되었어요. 많은 작가들이 이 감동적인 실화에 영감을 받아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40년 만에 귀환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는 시청률 30%를 넘기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어요. 한편 김 교수는 영희의 편지에 언급되었던 박준호에 대한 추적도 계속했습니다. 놀랍게도 준호는 2006년 서울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미 결혼해서 자녀들도 성장한 상태였지만 40년 전 영희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그 이름을 40년 만에 듣게 되다니. 준호는 김 교수로부터 영희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몇 년 동안 그녀를 기다렸어요. 결혼식 당일에 오지 않았을 때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준호와 영희의 재회도 이루어졌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이제 모두 70세가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준호 씨,
저는 기억을 잃어서 당신을 잊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영희가 오지 않자 몇 년 동안 그녀를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포기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한 적은 없어요. 다만 걱정이 많았을 뿐이에요. 영희도 자신의 지난 40년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기억을 잃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가끔 꿈에서 당신을 봤어요. 그때는 누군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이었나 봐요. 두 사람은 40년 전의 연인이 아닌 서로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각자의 가정과 삶이 있었지만 40년 전에 순수했던 사랑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청송리 마을 역사관에는 영희의 하얀 웨딩드레스가 조용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드레스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감정을 느껴요. 어떤 이는 영희의 용기에 감동하고 어떤 이는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느낍니다. 또 어떤 이는 운명의 신비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죠. 드레스 옆에는 영희가 쓴 편지의 복사본도 전시되어 있어요.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집니다. 40년 전 한 젊은 여성의 절절한 심정과 용기 있는 결단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방문객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영희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해 줍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이 결국 진정한 자신을 찾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영희는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계절마다 피는 꽃들을 돌보며 가끔 청송리 마을의 옛 친구들과 만나 추억을 나눕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있어요. 40년의 방황과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영희의 40년은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 하얀 웨딩드레스가 말해주듯이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